유튜브의 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도전 그래도 생방송은 매력적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초보자는 생방송보다 편집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누누이 강조한 가장 큰 이유는 생방송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천 명을 상대로 혼자서 서너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게스트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혼자서 그 시간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그러려면 언변과 진행 능력, 준비와 콘텐츠를 능숙하게 풀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훈련 없이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거의 없다. 초보자에게 생방송을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실시간 소통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초보 진행자는 채팅창 관리에 미숙해서 악플러들이 꼬이기 쉽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생긴다. 심지어 나조차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은 차라리 무시하기 쉬운데 묘하게 신경을 긁는 댓글은 쉽게 잊혀지질 않는다. 지금 하는 이야기와 전혀 동떨어진 댓글을 반복해서 올린다거나 무의미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댓글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분산되어 방송 진행에 지장을 받는다. 10년 경험자도 이런데 초보자는 어떨지 짐작해보라. 겁없이 생방송에 도전하는 초보자들을 보면 우려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모든 도전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생방송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한다. 목적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생방송이 정말 별것 아닌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묵턱대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서 후원금만 많이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들리는 말로는 유행업 종사자들이 쉽게 돈 버는 수단으로 생방송을 이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1인 미디어 초보자가 생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둘 것들. 돈도 중요하지만 내 브랜드 가치를 잃을 정도로 돈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생방송 후원금의 90% 이상이 2에서 5%의 시청자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이들에게 내 수익 전부를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인 미디어의 수익은 결과적으로 1인 크리에이터의 이미지가 좌우한다. 자기 브랜드 이미지에 스스로 먹칠을 하면 당장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도 결국에는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생방송의 한계를 하나만 더 지적하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생방송 3시간에서 4시간을 우리 언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외 시청자를 공략하기 어렵다. 물론 해외 교민이 시청하면 외화로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국내 수익으로 만족해야 한다.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충격 하나는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넓은 해외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생방송만 진행하던 시절에는 잘 몰랐다. 생방송 시청자는 많아봐야 1만 명이지만 편집 동영상은 1억 뷰가 찍힐 수도 있다. 총 인구수가 5천만 명인 나라에서 동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 1억 명과 공유하는 쾌감은 우물한 개구리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매일 밤 생방송을 하는 이유. 생방송은 한계만큼이나 매력도 뚜렷한 분야다. 생방송은 일단 소통하는 재미가 크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시청자의 20-30초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은 2-3초 만에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 이 정도면 테이블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대화하는 하는 수준이다. 전국 각지 시청자, 심지어는 해외 교민까지 1만 명의 시청자와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느낌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렵다.
내 앞에는 단 한 사람의 시청자도 없지만 내 말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쏟아지기 때문에 마치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 서 있는 것만 같다. 이런 생생한 반응이 방송의 현장감과 몰입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린다. 한 번은 미친 말 달리기 게임을 방송에서 플레이한 적이 있었다. 말이 쓰러지지 않고 경사나 구덩이를 잘 통과하게 하는 게 게임이다. 꽤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라 며칠째 붙잡고 끙끙대고 있었다. 내가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채팅창에서도 동시에 한숨이 쏟아졌다. 그러기 일주일째 마침내 내가 게임을 클리어하자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딴 듯 환호성이 쏟아지면서 채팅창이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런 대단한 몰입도와 현장감은 편집 방송에서도 느낄 수 없는 생방송만의 묘미다. 내가 매일 밤 생방송을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방송을 진행하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한 일종의 트레이닝이다. 언젠가는 나도 앱에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때를 위해 소통 및 진행 능력을 꾸준히 갈고 닦으며 초심을 유지하고 있다. 편집 영상을 몇 년째 올리면서 고정 구독자층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생방송에도 도전해 보길 권한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재미도 크지만 무엇보다 1인 미디어로서 역량을 키우고 팬덤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생방송을 노련하게 진행하는 나만의 노하우를 몇 가지 소개한다. 주 4회 이상 시간을 엄수해 꾸준히 방송한다. 인터넷 생방송은 최소 주 4회 이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고 진행자도 실력이 는다. 1회 방송 시간은 3, 4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그 긴 시간을 뭘 하며 때우나 싶지만 막상 해보면 1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아내 윤딩님은 아프리카 TV 초창기에 연속해서 9시간 동안 방송한 적도 있다고 한다. 시청자의 호의적인 반응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힘든 줄도 모르고 방송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꾸준히 방송하려면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4시간 이상 방송하면 진행자도 힘들고 시청자도 힘들다. 생방송 대부분이 저녁 9시부터 시작하는 걸 고려하면 시청자를 배려해서라도 방송시간은 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인터넷 생방송이 대개 9시부터 10시 사이에 시작하는 것은 그 시간대에 시청자가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밤 9시 이후는 시청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느긋하게 모니터 앞에 앉을 때다. 인터넷 생방송뿐 아니라 공중파 프라임 프로그램도 몰리는 시간대다. 그래서 초보 진행자는 경쟁을 피해 다른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시간대를 선택하지 않으면 시청률이 더 안 나온다. 왜 따로 떨어져 있는 음식점보다 먹자 골목에 속한 음식점이 손님이 더 잘 드는 것처럼 인터넷 생방송도 일단 시청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방송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다. 매주 월, 화, 수, 금, 토요일 오후 10시 식으로 시간대를 공지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 진행자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하는 방송은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오늘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방송을 일부러 기다렸다가 찾는 시청자는 없다. 오디오가 비지 않게 하라. 라디오 방송에서는 8초 이상 아무 소리도 나가지 않으면 방송 사고로 친다. 인터넷 생방송에 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오디오가 비지 않게 해야 시청자가 편하게 방송을 즐길 수 있다. 초보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하나가 방송 시작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 방송을 시켜 시청자 수가 얼마 안 된다. 진행자 입장에서는 10명 정도 모여 있는데 방송
시작하기는 좀 그렇고 한 100명 정도 모이면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방송 시작 시간에 딱 맞춰 찾아왔는데 진행자가 아무 말이 없이 멀뚱멀뚱 있다면 지루해서라도 나가 버릴 것이다. 시청자가 단 한 명뿐이라도 일단 방송은 시작해야 한다. 정말 말이 없으면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인사말이라도 건네고 날씨 이야기도 하자. 오디오가 비지 않게 쉴 새 없이 말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힘든 일이다. 그러니 방송 시작 전 든든하게 식사하고 평상시에도 컨디션을 조절해 늘 힘써야 한다. 시청자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 방송에서는 소통과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도 매주 4회 이상 생방송을 하면 3개월도 채 안 돼서 미천이 바닥난다. 하지만 시청자와 소통하면 매일같이 방송을 해도 이야기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매일 만나는 친구일수록 할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초보 진행자는 채팅창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1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그 가운데 10%만 채팅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 자그만치 1000명이다. 그렇게 많은 시청자가 한꺼번에 글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라. 처음에는 당연히 단 한 글자도 눈에 안 들어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방송에 익숙해지면 일명 동체 시력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때쯤이면 KTX 속도로 올라가는 채팅창에 여유롭게 읽을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내가 악의 없이 던진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상처받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한 번은 게임 속에서 상점 주인 역할을 맡았다. 한 여성 캐릭터가 물건을 집어들고 달아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아줌마 거기서 라고 내뱉었는데 그 말이 여성 비하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붙었다. 나는 그저 중년 여성이라는 의미로 아줌마라는 단어를 썼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말을 여성 비하로 받아들였다니 당황스러웠다. 사전을 찾아보니 아줌마는 아주머니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란다. 그제야 시청자들 반응이 이해가 됐다.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방송에서 한 말이 왜곡 전달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게임이 하도 어려워서 와, 이 게임 제작자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하고 한마디 했다고 하자. 이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왜곡되면 제작자 귀에는 대도서관이 방송에서 당신더러 미촌놈이라고 했다고 전달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적 발언에 주의해야 한다. 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무관심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와 전혀 관련 없는 게임 방송에서 내 정치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내 입장을 묻는 시청자가 있어서 짜증을 내면 한마디 툭 내뱉었다가 한동안 후폭풍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연예인이 방송에서 실수하면 대본이나 편집 핑계를 댈 수 있다. 소속사에서 사건을 무마시켜주기도 한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는 자기 실수를 온전히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자기 잘못이 명백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책이다.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프로다운 자세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실수를 만회하는 일은 오로지 프로만 할 수 있다. 악플러에게 화를 내면 다른 시청자까지 불편해진다. 악성 댓글 없는 채팅방이 있을까? 청정구역이라 불리는 내 채팅방에도 많지 않지만 악성 댓글을 달린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정도는 양반이고 심한 경우는 인신공격도 한다. 참 신기하게도 수천 개에 이르는 댓글 중에서 악성 댓글은 금세 눈에 띈다. 눈에 쏙쏙 들어와 박히는 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악성 댓글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악성 댓글에는 무반응이 가장 좋은 반응임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한때는 악성 댓글을 볼 때마다 화를 내보기도 했다. 하지만 곧
효과만 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악성 댓글을 소리내어 읽고 화를 내면 나 자신도 힘들지만 M1 대다수 시청자들이 덩달아 불편해지는 걸 깨달았다. 부모가 아이 키울 때는 나쁜 행동 말과 좋은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부모가 아이의 나쁜 행동에만 반응하고 좋은 행동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악플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못된 말만 골라서 올리는 데는 크리에이터나 다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심리도 있을 것이다. 악플러는 사람들이 주목하면 할수록 더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니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이다. 정 거슬리면 해당 아이디를 차단하면 된다. 악성 댓글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자. 첫째,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줄 수 없다. 단 20%만 나를 좋아해준다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둘째, 시청자 피드백은 소중하지만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시청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방송의 특유의 돌발성을 즐기자. 예상하지 못한 돌발성, 즉흥성이야말로 공중파는 따라올 수 없는 인터넷 방송만의 매력이다. 한 번은 생방송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개운하게 딱 10분만 자고 일어날게요. 음악 들으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자리 깔고 누운 적이 있다. 피곤해 보이니 푹 쉬라고 시청자들이 훈훈한 격려 댓글을 보며 수룩 잠이 들었는데 맙소사 무려 1시간이 넘게 자버렸다. 재미있는 건 이 본격 수면 방송을 자그마치 3,800명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기들끼리 신나게 채팅하면서 만일 공중파 생방송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는 대형 방송사고를 일으킨 죄로 당장 해고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생방송이라는 이런 해프닝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재미가 된다. 생방송 특성상 돌발 상황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당황하면 방송사고이지만 순발력을 발휘하면 생방송의 묘미를 톡톡히 살릴 좋은 기회가 된다. 초보 진행자들일수록 자기가 준비한 것에 매몰 때 그것만 보여주려고 한다. 기획한 대로만 자로 잰 듯 방송할 게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진솔하고 여유 있는 자세를 가져보자. 팬들과 거리를 유지하라. 인터넷 생방송 초반 시청자 수가 적을 때 초보 진행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시청자가 너무 고마워 나머지 그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챙기는 것이다. 누구님 오늘 오셨네요. 감사해요. 누구님 어제는 왜 안 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셨나요? 진행자가 시청자들 잘 챙기는 게 무슨 문제일까 싶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어제는 왜 안 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는 것이 시청자에게는 앞으로 절대 빠지지 말라는 당부로 느껴져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게다가 신규 시청자 눈에는 방송 전체가 진행자와 소수 시청자의 친목 모임처럼 보일 위험도 있다. 나도 인터넷 생방송 초보 시절에는 시청자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소통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방송을 몇 번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진행자와 시청자 사이에 일정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시청자들끼리 또 마찬가지다. 시청자끼리 교감하고 소통하는 건 좋은데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해 서로에게 반말하는 정도까지 되면 그때부터는 인터넷 방송 채팅창이 아니라 친목회 채팅창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새로 들어오는 시청자가 소외감을 느끼고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시청자들끼리 채팅창에서 그룹을 이루어 친목 도모를 하지 말아달라고 반복해 부탁하고 있다. 내가 채팅창 매니저를 두지 않았던 것은 같은 이유에서다.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을 할 당시에는 대다수 BJ들이 채팅창 매니저를 두고 있었다. 채팅창 매니저는 악플러의 글을 삭제하거나 아이디를 차단하는 등 채팅창 환경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주로 BJ의 열혈 팬이나
별풍선 후하게 쏘는 시청자가 차지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가만 보니 채팅창 매니저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채팅창 매니저가 BJ와의 친분과 누군가를 채팅창에서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악플러도 아닌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차단하는 등 여러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역시 BJ가 채팅창 매니저 역할을 하는 시청자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다. 무엇보다 최악인 경우는 BJ가 시청자에게 개인적인 접속을 시도하는 일이다.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크든 작든 일종의 팬덤이 형성된다. 그런데 일부 BJ가 팬덤을 악용하여 시청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 범죄 행각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말을 허물없이 지내라는 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사생활을 일부를 공개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팬미팅을 통해 시청자와 대면할 수도 있지만 딱 거기까지다. 시청자는 그저 시청자로만 보아야 한다. 수익 후원이 아닌 광고가 답이다. 1인 미디어는 후원금과 광고로 수익을 얻는다. 후원금이란 생방송 중에 시청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보내는 일종의 창작 지원금이다. 아프리카TV 별풍선, 유튜브 라이브의 슈퍼챗, 카카오TV의 쿠키가 여기에 해당된다. 동영상 플랫폼 업체가 후원금의 10에서 4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 때문에 시청자가 1,000원의 후원금을 보내도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600원 정도다.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화폐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생방송은 언어 문제로 해외에서 소비하기 어렵지만 해외 교민이 시청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엔, 유로, 달러, 파운드, 호주 달러가 들어오기도 한다. 내지 안방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셈이다. 생방송 후원금 쉬운 돈이라고 생각하다 큰 코 다친다.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던 시절 콘텐츠 대상까지 받을 만큼 인기 있는 BJ였지만 수익은 신통치가 않았다. 아프리카TV를 옮긴 첫 달에는 총 6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그 다음 달부터는 200만 원의 수준이었다. 짤한큼으로 사흘을 버텼던 다음TV 시절에 비하면 2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액수였지만 억대 수익을 올리는 BJ들도 꽤 많았던 테라. 수익으로만 따지면 나는 늘 100위권 밖이었다. 별풍선 수익이 낮았던 이유는 내가 여느 BJ처럼 별풍선 쏘기를 독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별풍선 안 쏘셔도 돼요. 저는 대중의 기업들 대상으로 돈을 벌겠습니다. 저는 별풍선 쏜 분들에게 특별히 잘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쏘지 마세요. 별풍선을 쏘는 시청자에게는 간단하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정도만 했고 방송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그나마도 하지 않았다. 나도 별풍선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일부 BJ는 아예 콘텐츠 없이 별풍선 리액션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별풍선 쏘라고 독려하고 별풍선 쏜 시청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식이었다.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간장 먹으라 하면 간장 먹고 더 심한 걸 시켜도 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외모가 되면 매력이 넘치는 BJ들은 특별한 콘텐츠도 없이 이런 리액션만 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었다. 내 시청자가 평균 6천에서 7천 명 많게는 10,0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도 마음만 먹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이유는 3가지였다. 첫째, 돈이 최우선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퍼스널 브랜딩이 일환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시작한 사람이다. 돈 버는
돈보다는 내가 방송을 잘할 수 있을까? 시청자가 내 방송을 유쾌하게 볼까? 내가 1인 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했다. 크리에이터가 후원금에 연연하면 별풍선을 쏜 시청자에게만 집중하게 된다. 실제로 아프리카 TV의 일부 BJ들은 별풍선을 후하게 쏜 시청자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접했다. 일명 회장님들은 BJ에게 노래를 해봐라, 춤을 춰봐라 등의 요구를 하며 방송 후 제멋대로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시청자를 내쫓고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똘똘 뭉쳐 세력을 가시했다. 이런 경우 BJ는 회장의 채팅창을 어지럽히고 자기 방송을 좌지우지하는데도 고분고분 맞춰줄 수밖에 없다. 전체 시청자의 2~3%에 해당하는 회장님들의 후원은 90% 이상을 내기 때문이었다. 이런 구조에서 회장님들 심기를 건드리면 수입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한 번은 큰손이었던 회장님이 변심해 다른 BJ 방송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BJ들끼리 큰 싸움이 붙은 적이 있다. 내가 별풍선에 연연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1인 미디어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나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유쾌한 방송으로 시청자 사랑을 받는다면 1인 미디어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향후 1인 미디어 도전자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당시 인터넷 방송 B급도 아닌 C급 이미지였다. 후원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불쾌한 방송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별풍선 후원금에 얽힌 불미스러운 사건도 참 많았다. 한 격리과 직원이 자기가 좋아하는 BJ에게 별풍선을 쏘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융디님도 아프리카 TV에서 BJ를 하던 시절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초등학생 시청자가 엄마 카드로 200만 원 가량의 별풍선을 쏜 것이다. 나중에 아이 부모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윤딩님은 받은 후원금 전액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유는 후원금이 아닌 광고 수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생방송 수익은 대개 후원금에 의존하지만 더러 배너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당시 인터넷 생방송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탓에 대개는 영세 기업 광고 또는 도박, 음란물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광고는 수익이 적기도 했고 내 방송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붙인 적이 없다. 내가 목표로 한 시장은 유튜브 광고였다. 당시에도 해외에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엄청난 광고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꽤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튜브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거대 미디어가 아닌 개인의 콘텐츠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1인 미디어가 되어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이런 광고 시장이 열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풍선 후원금에 목맬 이유가 없었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도 그 기회가 열릴 때까지 내 역량을 시험하고 싶어서였다.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는 요즘도 내가 슈퍼챗 후원금을 거의 받지 않는다. 광고 수익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후원금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자 창작지원금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다. 다만 수익 대부분의 시청자, 특히 소수 시청자의 후원금에 의존할 때 생기는 부작용을 경계할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인 미디어 초보자 생방송이 아닌 편집 방송에 도전하길 권하며 만일 생방송을 한다면 후원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길 바란다. 후원금에 연연하는 순간 별풍선 쏘는 소수 시청자에게 흔들리느라 방송은 산으로 간다. 광고 수익 올리는 꿀팁은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것. 1인 미디어 대도서관의 수익은 대부분 광고에서 나온다. 내 유튜브 순수 광고 수익은 2012년 국내의 유튜브 개인 수익화 모델이 도입된 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월 4천만 원에 달한다.
처음에는 유튜브 광고 수익이 월 400만을 넘어선 시점부터 나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왔다. 유튜브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시장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에 출연한 유튜브로 월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몰리기 시작했다. 2017년 동영상 광고 시장 규모는 5,500억 원, 2018년 이보다 1,000억 원의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세도 뚜렷해졌다. 2018년 2월 현재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채널은 자그만치 84개다. 한 해에 수십억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거두는 1인 크리에이터도 여러 생겼다. 유튜브 플랫폼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전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지만 막연하게 유튜브로 돈 좀 벌고 싶다는 생각만 있을 뿐 정확히 어디서 어떤 수익을 얻을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유튜브 광고 수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려 한다. 유튜브 광고, 크리에이터가 자기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우선 구글 측에 수익 창출 신청을 해야 한다. 수익 창출 신청이 승인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과거 12개월간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고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청 시간을 동영상 길이로 착각하고 아연실색하는 유튜버들이 많다. 어느 세월에 4,0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시청 시간이란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 길이가 아니라 시청자가 내 채널의 동영상을 감상한 시간의 총합이다. 크리에이터가 5분 길이의 동영상을 올리고 시청자가 평균 3분 정도 본다고 했을 때 조회수가 8만 정도만 나오면 시청 시간은 4,000시간에 도달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 수익 창출 신청이 승인되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의 구글 광고가 노출되면서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광고가 반갑지만은 않은 터라 유튜브와 광고주는 광고를 매우 신중하게 노출한다. 구글 빅데이터 시청자의 성별, 나이, 취미, 위치, 사용기기, 사용시간, 광고 호응도, 마지막으로 비디오 광고를 시청한 시간 등을 분석해 시청자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광고를 적절한 타이밍에 노출한다. 수익 창출 신청 승인은 크리에이터는 자기 콘텐츠가 어떤 유형의 광고를 재개할지 선택할 수 있다. 광고 유형은 크게 5가지다. 각각 노출되는 기기와 광고 단가, 특징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살펴보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자.